그 2020년도에 코로나가 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이제 뭐 투자하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 당시에 또 새롭게 투자해서 들어오는 개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고 이렇게 이제 붐을 이뤘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의 뭐 증권회사들도 그렇고 또 여러 많은 이제 그 거기에 선두에 섰던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앞으로 주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뭐 이렇게 가니까 뭐 주식을 커피도 마시지 말고 주식을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아니야 그거는 아니야. 우리가 주식시장을 열고 한 게 이미 한 60년 뭐 이렇게 넘었는데 그동안 왔던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모양이 그렇지 않은데 이번에서부터 이렇게 달라졌을 거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다가 주식시장이 꺾이고 그러면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는데 지금 이렇게 그 우리가 막 그 아무리 영업에 필요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해서 그때서부터 이제 저는 반대쪽의 얘기를 좀 이렇게 계속 많이 했었는데 뭐 그 당시에는 워낙 그 큰 트렌드가 뭐 주식이 뭐 왕이다 이런 그 형태였으니까 잘 이제 정리가 안 되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2022년도에 주식시장이 상당히 빠지고 그다음에 또 사람들도 상당히 거기에 따라서 타격을 받고 뭐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완전히 정리해서 우리가 앞으로 주식시장이 또 진행되고 할 때에 네. 기준으로 한번 좀 삼을 만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이제 쓰게 된 거죠. 이게 막상 진짜 2022년을 한번 겪고 나니까요. 예. 정말 센터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와닿는 게 정말 주식 투자도 항상 이렇게 좀 균형 감각을 갖고 해야지 휩쓸려가지고 막 무리하게 막 대출 받거나 막 이러는 거가 딱 떠오르게 되네요. 그렇죠. 부동산도 영끌 이런 게 떠오르게 되고. 그러니까 그때가 딱 지나갔을 때의 그 훅폭풍을 아시기 때문에 지난 60년의 주식시장을 그렇죠. 보시면서 그런 걸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투자자들이 그 손실을 보고 피해를 보고 그래서 가슴 아프고 이렇게 되는 거를 가능한 한 좀 전 줄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중점을 두고 아무튼 좀 그 얘기를 풀어갔습니다. 네. 우선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한번 보면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주요국 주식시장 중에서 이렇게 저수익성의 시장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가가 굉장히 못 올라갔죠. 예를 들어서 보면 1990년을 시작할 때에 그때의 주가가 대략 한 900포인트 정도 내외였거든요. 근데 지금이 2200포인트 정도니까 32년 정도 지났는데 주가가 보면 뭐 300, 200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때의 그 나스닥 지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S&P 500 이런 거 보게 되면요. 나스닥 지수 그 S&P 500이 한 13배 정도 넘게 올랐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한 50배 정도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이머징 마켓 이런 걸 본다고 하더라도 중국 시장도 주가가 한참 많이 올라갔을 때 60배 정도 상승을 했고 떨어져서 지금이 한 30배 정도 상승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뭐 3점 몇 배 이런 정도로서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다른 그 우리나라의 투자 자산하고 비교해도 90년도에 한 그 1,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주식에 투자했다라고 하면 그 돈은 한 3,600만 원 정도 돼 있고요. 채권에 투자해서 이자만 얻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8천만 원을 훨씬 더 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산하고 비교했을 때도 주식이 굉장히 낮은 수익률 이런 거를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아무튼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경험적으로 왔던 것만을 가지고 따져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정말로 이게 너무 저수익성이고 해가지고 이게 정말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투자하고 하는데 성적이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그게 한 5가지 정도 요인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면 저성장이 고착화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굉장히 성장이 높고 그거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움직이고 뭐 이런 형태로서 계속 진행돼 왔던 거였거든요. 근데 90년도 정도를 피크로 해가지고 그 성장률이 9% 10% 정도에서부터 이제 2% 정도까지 내려오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주가가 그거에 따라서 별로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초저금리 시대는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난 한 2년 동안에 걸쳐서 보면 초저금리라고 하는 것이 주식시장을 계속해서 크게 움직이는 형태가 됐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금리도 한 4% 정도 이런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초저금리 시대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크게 영향을 주거나 네. 이러지는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이익의 영향력이 상당히 많이 둔화되는 그런 그 형태가 됐는데 우리나라 경제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재벌로서 얘기되는 대기업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거기가 지금도 보면 굉장히 많은 이익을 내고 뭐 이런 그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주식시장에서는 성장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부분들인데 그 성장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재벌 회사나 대기업들이 그렇게 높은 상태는 아닌 거죠. 아, 또 그런가요? 예,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주식 시장이 움직이려면 적절하게 어느 정도 성장성도 뒷받침되고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주가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못 올라가면서 또한 보면 이제 성장 산업이 안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경우는 이제 매수 세력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2000년대 초반에 한 4, 5년 동안에 걸쳐서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외국인 매수들은 뜸해졌고 중간중간에 계속 보면은 그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해 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이런 형태가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코로나19가 나고 주가가 움직일 때의 특징적인 형태를 보면 사람들이 기관 투자자 특히 이제 그 투신사에다 맡겼던 돈을 빼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투자하는 형태로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기관 투자자는 믿지 못하겠다 이런 형태가 된 거죠. 그러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주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보면 추가적으로 매수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을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관 투자자는 지금 뭐 돈을 넣어줘야 되는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안 넣어주고 있는 상태니까 앞으로도 역할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가지고 있고 매수를 하려고 하는 세력 이 부분들이 개인 투자자에 이제 국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매수의 기반 이런 것들이 좀 그 취약한 형태여서 그게 또 주식시장에다 상당히 좀 주가가 올라가고 이러는 데서 역할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렇게 저수익성인데 그 삼성전자나 막 네이버 카카오나 네. 그런 것들 보면은 막 수십 배씩 성장하고 네. 연 예. 막 15% 이상씩 성장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그 개별 종목들이 기업들이 적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다른 그렇죠. 그런 개별적인 종목들이 예. 상대적으로 그 숫자가 적다라고 봐야 되죠. 그건 이제 미국하고 우리가 비교해 보면 그 명확한 차이를 알 수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 유행을 했던 기업하고 2020년도에 유행했던 기업은 완전히 다릅니다. 2000년도에는 뭐 오라클, 시스코 시스템즈 뭐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 2020년도에 유행했던 기업 중에 거기에 끼어 있는 기업 정도를 따진다면 마이크로소프트 하나 정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2020년도 가면 그런 기업들은 다 그하고 그다음에 뭐 보면 아마존이 있고요. 테슬라 있고요. 애플 있고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있고 뭐 이런 그 형태지 않습니까? 구글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바뀌어 나가는 형태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중간에 보면 삼성전자 그다음에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고 하기는 했지만 절대적인 비중은 여전히 재벌 회사들 뭐 이런 데가 갖고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모험적인 그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를 않는 형태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이 높지 않은 형태가 되고 높지 않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또 이게 뭐 그 시장에서의 그 주가를 끌어올리고 이러는 데에서 하는 역할 이게 이제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만약 주식 투자를 한다면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그 길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잘 선별해가지고 네. 또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기보다는 또 이렇게 약간 단타문화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면 네. 장기 투자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주가가 한번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딱 이런 형태였거든요. 2년 내지 3년에 걸쳐서 한번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한 그 15년 정도 쉬었다가 뭐 이런 형태였으니까 15년 동안 쉰다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럼 너무 그러니까 이제 뭐 네. 올라가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랬을 때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뭐 떨어지기 직전이나 떨어지는 초반에 빨리 빠져나와야지 계속 갔다가는 15년 동안 계속해서 그냥 뭐 그 묶여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네. 그거를 이제 못하는 형태의 그렇군요. 이제 투자를 많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모멘텀 플레이라고 하죠. 주가가 네. 올라가기 전에 잠깐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어느 정도 그 이제 고점 부근이 되면 이제 빠져나오고 이러는 형태였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간으로서 갈 수 있는 종목 이런 거 그에 보면 유일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삼성전자 네. 이런 거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전에도 어느 정도 그랬던 기업들도 있기는 했죠.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한 90년도에 상장이 돼서 2000년도까지니까 한 10년 동안은 굉장히 좋았는데 그 이후에 이 2000년도에 피크를 치고 그때 주가가 500만 원 좀 넘는 그 수준에서 피크를 쳤거든요. 네. 5천 원 기준으로 해서. 지금은 5천 원 기준으로 따져서 대략 한 300만 원 정도니까 한 20년 정도 지났는데 주가가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그렇게 꾸준하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은 없었고, 중간중간에 올라갈 때에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이러는 종목들에 들어갔다가 또 그게 어느 정도 되면 또 빠져나갔다가 뭐 이러는 형태를 계속해서 유행을 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의 투자 패턴도 정말 그렇게 굳어져 버린 거 아닌가 그렇게 된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정말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찾아야기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뭐 쉬운 게 쉽지가 아니죠. 않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우리나라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유일한 케이스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 이외에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이게 그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는 형태였죠. 1990년도에 그때 삼성전자가 시가총액면으로 따지면 한 6위 내지 7위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10위 내에 거의 겨우 들어와 있는 그런 그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때 만약에 시가총액 순으로 쭉 깔아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10개 종목 선택했으면 그 중에 6개 종목은 이미 사라져버린 형태가 됐죠. 네. 5대 시중은행 다 없어져 버렸고, 대우중공업 사라져 버렸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따져보면, 일단 아무튼 뭐, 삼성전자가 유일한 케이스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와,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택해서 거기에 투자를 해야 그래도 장기적으로 좀 오래 끌고 갈 수 있으니까 진짜 그만큼 한국은 힘들고 그렇죠. 못 찾으면 당연히 저수익성이 머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책에 보니까요. 2023년은 그러면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왜 궁금한 게 2024년 이후에 주가가 오른다 이렇게 타이틀이 돼 있더라고요. 소제목이. 그래서 2023년은 좀 어떻게 보시고 2023년 어떻게 보시는지. 2023년도는 주식시장이 그렇게 크게 오르거나 그러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일정하게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박스권 내에 머물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스권의 하단은 최근에 그 기록한 주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200포인트 내외에 그 정도가 바닥이 될 걸로 보이고 위로는 그거에서부터 한 300포인트 정도 더 올라가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올해 시작하고 이틀째 됐던 1월 3일 날 그때 주가가 막 2200포인트, 2190 얼마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식을 내다 팔고 했던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선택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2200포인트 밑으로 이렇게 더 내려가거나 이러지 않는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건 어떻게 됐든지 그 나라의 경제 펀더멘탈이 있고 한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게 후퇴할 수 있을 때의 최저점이 2000포인트 이런 정도였거든요. 2010년도서부터 장기간에 걸쳐서 보면 주가가 그거보다도 크게 밑돌거나 그러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000포인트 정도가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에서 봤을 때 후퇴할 수 있는 최저점이다라고 봐야 되면 2200포인트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지금에서 그렇게 주가가 거기서 크게 떨어지거나 이럴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대신에 이제 올라가는 거는 2023년도에 경제가 안 좋고 그다음에 또 이 그 기업 이익도 줄어들고 이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거나 이러는 거는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정하게 어느 정도로 갇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2024년도는 이제 경기가 한 2023년도를 지나면서는 그래도 더 나빠지지 않고 이러는 것들이 될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한 그 1년 정도가 지나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높아진 금리나 이런 부분들에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됐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서부터는 주가가 조금씩 계속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래서 시장이 그렇게 크게 나쁘거나 이러는 것들은 2022년 정도로서 어느 정도는 마무리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부분을 좀 언급해 주셨는데 예. 어떤 분들은 이미 뭐 경기의 요소가 다 반영이 돼서 주식시장이 선반영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제 그런 경기 요소들은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는데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아직 덜 반영됐다고 이렇게 예. 보시는 건가요? 예. 경기 요인이 다 반영이 됐다, 안 반영됐다, 그거는 알기가 굉장히 어렵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기 둔화, 경기 침체의 역할이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되고 경기 둔화가 되는 것이 주가가 높다라고 하면 주가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겠죠. 근데 주가가 굉장히 낮아지게 되면 그거는 주가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더 이상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격 자체가 낮기 때문에 누른다라고 하더라도 그 누르는 힘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강하게 그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고 이러는 것들에서 한계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기 침체나 경기가 둔화되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형태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럼 올라가는 걸 못 올라가게 만들어버리는 그렇게 누르는 역할을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밑으로 끌어당기지는 못하고 이렇게 눌러버리는 형태의 역할을 해버리기 때문에 2023년도의 경제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게 되면요. 아주 심각하게 침체가 되고 그다음에 또 그 경제의 위기가 발생하고 이렇지 않는 한은 역할 자체가 누르는 역할을 할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경기가 둔화될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주식시장을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2,500포인트 이상으로서 주가가 코스피가 가고 이렇게 못하게 하는 그런 정도의 효과 이런 거를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수익성 측면에서 예. 조금 고수익을 장기적인 고수익을 좀 추구하려면은 한국 시장보다는 약간 또 미국 시장을 저희가 많이 하니까 예. 미국 시장을 투자하고 싶은데 미국 시장은 어떻게 좀 바닥이 나왔다고 보시나요? 아니요, 미국 시장은 아직은 바닥이 나왔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뭐 나왔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하는 나스닥 지수는 아닐 수도 있어. 아닐 거야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 2008년도 금융위기가 나고 2009년도서부터 올라갈 때 최저점이 얼마였냐면 1,300 정도였습니다. 그게 그 2022년도 초에 제일 많이 올라갔을 때 16,000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13배 정도 주가가 상승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조정을 하고 한 건데 조정을 했다라고 해서 13배 올라갔던 것이 이게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수준까지 후퇴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그러면 이제 나스닥이 떨어지고 그럴 때 같이 내려갈 거냐. 이게 우리나라 시장은 앞에 그 나스닥이 1,300에서부터 출발하고 했을 때 우리나라 시장의 최저점이 900포인트였습니다. 네. 그게 3,300까지 올라갔었으니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뭐 상승 이런 것들이 상당히 더디다라고 4배도 안 되네요. 그러니까 못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도 적은 거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는 형태가 되는 거고 부동산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나스닥은 아직까지 완전히 하락이 멈췄다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완전히 바닥에 도달했느냐 이거는 좀 의문이고 또 하나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시장은 한 20년 정도 지나니까 선도하는 종목들이 다 확 바뀌어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약에 미국 시장을 투자한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투자하겠습니까? 거의 대부분 보면 팡 주식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렇죠. 이제 뭐 그 기술주 네. 이런 성장주. 것들이 이제 많이 투자할 거거든요. 그 동안에 그랬던 뭐 넷플릭스도 할 거고, 뭐 애플도 할 아마존도 거고, 할 뭐 거고. 아마존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또 테슬라도 할 네, 거고 이런 테슬라. 거 하잖아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시간이 지났을 때 계속해서 시장을 끌고 갈 거냐?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별개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다음에 주가가 올라갔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상승의 종목이 아닌 형태가 돼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에서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대신에 이제 투자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생각으로는 테슬라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세요? 예, 테슬라가 괜찮은 건 네. 무슨 뭐 전기차 이런 것들이 아니고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한 지금에서부터 한 50% 정도 상승하게 되면 주가가 160달러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이 110달러 정도니까 네. 뭐 그런 정도까지는 뭐 올라갈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고점 대비해서 75% 정도 빠졌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크게 더 내려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않고 밑으로 크게 내려가지 않고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50% 정도의 룸이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지금에서 무서울 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죠. 근데 대부분 보면 지금에서 테슬라는 굉장히 무서워하고요. 이게 뭐 도대체 얼마나 빠질지 모르고 뭐 이게 일론 머스크 봐라. 이게 맨날 뭐 이제 사고나 치고 말이지 뭐 이런 거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대신에 보면 400달러일 때는 어마어마하게 좋아하고 이런 형태였잖아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 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센터장님께서는 소위 그 빅테크라고 하는 예. 그런 뭐 이런 기술 주식들이 앞으로의 세대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지배하고 막 이렇게 보시지는 않는 건가요? 그런 회사들 지금 기존의 그 빅테크 중에서 뭐 한두 개 정도는 그렇게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겠죠. 근데 나머지들은 굉장히 많이 탈락하는 형태. 그러세요?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 메가 이런 종목들은 이미 제가 봤을 때의 뭐 기대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 해버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굉장히 많이 상승하거나 이러기는 어렵고. 페이스북 메타.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테슬라 이런 데도 보면 그냥 반등 정도 하는 거지.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주자들이 계속해서 전기차에 들어오는데 그 주자들이 어마어마한 주자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현대차가 그렇고 그렇죠. 폭스바겐이 그렇고 그다음에 또 도요타 자동차가 그렇고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데가 들어오면 이게 테슬라가 정말로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전기차 시장에 내가 왕이다 이러면서 얘기할 수 있을 건가? 그거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떨어졌다가 일정하게 어느 정도 반등은 할 수 있어도 계속해서 올라가서 뭐가 되고 이러는 건 안 됩니다. 그거죠. 그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에 보면 스마트폰으로 크게 아무튼 한판 했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폰의 보급도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해가지고 크게 돈을 계속 벌고 했던 것들은 이제 쉽지 않은 형태가 되죠. 그러면 아주 크게 돈을 벌었던 부분들이 이제 주춤해지는 형태가 되면 애플도 주가가 어느 정도 유지하고 뭐 하는 것들은 돼도 최근에 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뭐 이러는 것들은 또 안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런저런 형태로서의 많은 그 약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빅테크가 계속해서 주가를 끌고 가고 그래서 뭐 2030년도에 보니까 역시 빅테크였더라라고 하는 것이 될 거냐. 저는 그거는 조금 의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센터장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주식시장을 관찰해 오셨으니까요. 거시경제도 보시고,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뭐 2000년대 다 그런 대표적인 기업들이 바뀌시는 걸 보면서 그렇죠. 그 시대 때는 그게 또 진짜 2010년에 20년에는 1등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 이랬을 텐데 그게 바뀐 거니까 여기서도 한두 개 빼고는 바뀔 수 있다. 예,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면 아유 그게 말이 되는 그러니까요. 얘기야 뭐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네. 똑같이 보게 되면 2000년이나 2001년도나 이때는 야, 이 시스코 시스템스나 이런 회사들이 얼마나 정말 좋은 회사인데 이걸 대체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 있겠어라고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번에 2020년도에 한번 보면 사람들이 시스코 시스템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항상 이렇게 바뀌어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고정돼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진짜 2020년 이후로 코로나 때도 이 기업 진짜 뭐 앞으로 5년, 10년 계속 간다, 뭐 10배 간다 이랬지만 작년도 저희가 경험해 보면서 느낀 것처럼 그렇죠. 그런 것들을 역사를 공부하고 참 그 감정에 있어서도 너무 이렇게 한겹 치우치면 안 되겠네요. 센터장님 또 책에서 그러면 이제
그 이제 투자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그 투자에 있어서 이게 투자 패러다임이 변화한다. 그래서 변화하는 투자 패러다임을 좀 서술해 주셨거든요. 센터장님께서 보실 때 앞으로 주식시장을 지배할 주제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오랜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그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주제에 맞는 것들로서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ESG 같은 경우에는 주제 자체가 너무 광범해서 그렇지 앞으로도 보면 계속해서 그쪽 방향으로서 기업들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얘기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공급망 재편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공급망 재편 이렇게 했을 때는 코로나가 나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런저런 걸로 해서 했으니까 그 부분들을 조금씩 바꾸는 거다 이렇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그거보다 더 큰 주제는 뭐냐면 1990년도에 소련이 무너지면서 이게 그 전 세계 경제가 미국에 의한 단일축이 돼버린 형태였잖아요. 근데 앞으로 보면 특히 2023년도서부터 미국에 의한 경제 단일축에 대한 도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결국에 보게 되면 굉장히 큰 공급망 재편의 형태이거든요. 그게 시장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준다라고 봐야 됩니다. 작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잖아요. 사우디하고 중국하고 서로 굉장히 가까워지는 형태가 됐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니까 전 세계가 모두 다 달라들어 가지고 러시아를 비난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이 굉장히 가까워지는 형태 이렇게 이제 됐고 그다음에 미국의 IRA 법을 내놓으니까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그러면 우리는 공동으로 미국의 IRA 법에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우리나라의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 그렇게 뭐 IRA 법 해가지고 우리한테 불이익을 준다라고 하면 우리는 멕시코로 공장을 옮겨가겠어.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아무튼 지금 혼란한 상태인 거죠. 지금 한 3년 동안에 걸쳐서 미국이 중국의 그 기술 분쟁을 가하면서 반도체가 늘 이제 못 들어가도록 이렇게 이제 성을 쌓고 막 이런 형태로서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한 3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한번 지금에서 정리를 해보면 그렇게 해서 미국에 3년 동안 동조를 했지만 굉장히 많은 손실을 보거나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2022년도에 무역 적자가 난 이유를 한번 따져보면 중국에서 많이 났고 반도체에서 났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두 개 결합하면 중국의 반도체에서 문제가 이게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중국에 팔 수 있는 아주 초격차의 반도체 이거를 공급을 못하면서 생겼던 그 손실 부분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하이닉스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걸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을 시켜보면 넓혀놓고 보면 중국의 초격차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장비를 공급해주고 해야 되는 회사들이 팔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회사들은 대당 그 장비가 1,500억 이상이 되는 건데 그거를 10대만 하더라도 1조 5천억 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10개 공장이면 15조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계속해서 공급을 못하고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회사들도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미국한테 우리는 그러면 뭐 중국에다 아무튼 우리 그래서 공급하겠다라는 쪽으로 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 미국도 그 장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회사들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국의 삼성전자가 봤을 때 그럼 우리는 뭐냐? 저기는 다 인정해 주고 우리는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보면 계속해서 그 미국의 단일축 이 부분들을 허물기 위한 시도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2023년도에 더 명확해진다라고 봐야 되고 그거는 단일축에 대한 도전이고 그 다음에 또 단어를 바꾸게 되면 공급망이 재재편되고는 그런 형태니까 그거에 따라서 생기는 영향 이것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그 세계 경제나 이런 데다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변화하는 투자 패러다임으로 크게 키워드가 ESG와 공급망 재편. 그 2024년에 많은 증권사들이 탑픽으로 그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플랫폼 기업 이렇게 좀 뽑더라고요. 이게 많이 빠지고 2차 전지는 연말에서 조금 조정받긴 했지만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시나요?
2차 전지는 뭐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작년 2022년도 연말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지고 했는데 그거는 그 업황의 이 쭉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하는 그 정도이지 뭐 그게 심각하게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보이기는 어렵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회복이 되고 할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이제 테슬라 주가가 빠지면서 막 2차 전지 주가들도 빠지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테슬라는 이 전기차 시장에서의 하나의 플레이어일 뿐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테슬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테슬라는 호랑이 없는 굴에서 여우가 왕 노릇을 하면서 그 하나의 플레이어로서 이 자리를 차지했던 건데 이제 진짜 호랑이들이 나타난다라고 하게 되면 2차 전지를 공급하는 회사들 입장에서 봤을 땐 얼마나 많은 플레이어들이 들어옵니까? 그러면 그 플레이어들도 모두 다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 2차 전지가 필요하고 이런 그 형태가 될 텐데 그러면 점점 더 외연이 넓어지고 더 커지는 형태가 되지 뭐 테슬라가 뭐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테슬라가 그렇게 해서 뭐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 생겨? 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일시적인 형태 이렇게 해서 후퇴하는 거니까 그런 정도로서 보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이런 것들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망 이 부분들에서 네. 과연 중국과 관련한 부분들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고 봐야 되죠. 우리나라에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2019년도 같은 경우에 대중국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45% 정도 되거든요. 삼성전자도 17% 정도 됩니다. 네. 그 중에서 초격차가 아니고 뭐 10나노 이상 이런 부분들은 중국에 공급해주고 하는 데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초격차의 이런 부분들은 이게 공급을 못하고 그러면서 생기는 부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과연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들이 이게 전체적인 산업을 좌우하고 하는 데 있어서 좀 그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그게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들에 따라서 상당히 좀 그 바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좀 묘연하다고 봐야 예, 될까요? 그렇죠. 예, 예.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네이버 있고 카카오 있고 그런데 플랫폼이 사라지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되는데 그 코로나19가 나고 난 다음에 봤던 것처럼 막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해서 계속 올라가고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이러는 것들은 당분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대신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뭐 그 선택을 하고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그에 따라서 상당한 수익도 거기에서부터 날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뭐 투자하고 하는 데에서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 보면 최고점 대비해서 70% 정도 빠졌잖아요. 네, 물론 빠졌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더블이 난다라고 하더라도 최고점에서부터 따져서는 40% 정도 하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되면 그 맨 바닥에서부터 따지면은 카카오가 배 정도 되니까 그런 정도의 상승은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저 뭐 반등하고 이러는 거 충분히 이루어지겠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막 전고점을 넘고 2배가 되고 막 이런 거는 예, 그거는 쉽지가 않다라고 쉽지가 봐야 않다고 봐야 되죠. 되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또 플랫폼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성장성을 최대한으로 반영을 하고 이러는 것까지 한번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또 뭐 사상 최고치를 넘고 이러는 것들이 또 나온다. 당장에 이거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나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게 올라오고 이러는 것들 기대할 수 있는데 그 올라오는 폭도 적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가면 더블이 될 수도 있고 적게 가면 50%가 될 수도 있는데 올해 주식시장에서 50% 올라가 바닥에서부터 올라갔다. 그거 얼마나 큰 그렇죠. 그 상승입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은 보면 이제 그동안에 그 하도 당했던 그게 있기 때문에 아이고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러면 아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이거 뭐 투자할 종목 아니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서부터 올라오면서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는데 나중에 한번 정신 차리고 나서 보면 이게 주가가 왜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50% 60% 상승했지? 이런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거는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이미 그런 것들이 나타났는데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작년도 상반기에 막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빠져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한 8, 9월 정도서부터 지금 상승을 해서 나스닥이 막 떨어지고 난리를 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미 주가가 한 50%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근데 그 50% 상승하는 동안에 그 누구도 넷플릭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도 2차 전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플랫폼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반도체는 안 되나요? 반도체는 묘연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9만 얼마에서부터 떨어지고 네. 하기는 했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삼성전자 그다음에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시가총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켜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켜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게 되면 주가가 그렇게 조용히 이렇게 그 상승을 해서 50%가 올라가고 이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좀 걸리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봐야 되죠. 아까 2차 전지하고 전기차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실 때 그 테슬라가 정말 모든 산업을 다 먹을 것처럼 우주도 먹고 로봇도 먹고 막 그랬지만 그게 주가적으로는 이제 현실 많이 떨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다시 생각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개별 종목을 선택하기가 좀 어렵다면 섹터로 좀 섹터 ETF 같은 걸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보시나요? 예, 그것도 뭐 좀 괜찮은 선택이다라고 보입니다. 개별적인 종목은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그랬을 때 구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작년도 중반이었던가요? 우리나라 어떤 증권회사가 저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그 우주 거기에 이제 투자했다 뭐 이렇게 해서 났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아이고 여기도 이제 고생 좀 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시군요. 네. 지금 이제 고생 좀 하고 있겠죠. 그래서 뭐 테슬라 자동차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막 그 일론 머스크한테 하고 있는데 뭐 스페이스X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건 얼마나 더 많은 그 얘기를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종목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진짜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섹터 ETF 같은 거 하게 되면 지금은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봐야 되죠. 우리나라의 플랫폼 그다음에 또 뭐 2차 전지 이런 거 가지고 하게 되면 이미 주가도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하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포트폴리오로 만약 이 세 종목을 나눠서 투자한다고 하면 2차 전지 플랫폼 반도체 정도 순서대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책에서 그 한국 주식 시장에서 투자 방법으로 맨 뒷부분에 이 부분을 서술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눈이 확 들어왔는데요. 삼성전자, 현대차를 비롯해 우리나라 대표 기업만을 대상으로 가격이 아주 낮을 때 주식을 사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제가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개인 투자자들이 왜 주식에서 이렇게 손실을 볼까? 그 다음에 손실을 보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던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생각이 됐던 게 뭐냐면 대한민국을 가장 대표한다라고 하는 우량의 회사들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을 때 그때 사면 떨어져서 겪어야 되는 고통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고 뭐 많이 그 우리가 힘들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버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러는 것들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주가가 좀 뭐 괜찮아지고 그러면 좀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인 거죠. 삼성전자가 정말 뭐 한 5만 원 뭐 이렇게 그랬을 때 보면 야 그래 뭐 반도체 경기가 엄청나게 안 좋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래도 뭐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그 기업의 이 그 밸류가 있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가니까 주가가 절반 정도 떨어지고 그랬으면 과거 경험상 봤을 때 추가적으로 크게 내려가거나 이러기는 어렵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잖아.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5만 원대 초반 정도 됐을 때에 사고해서 버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되면 또 공포를 어마어마하게 갖는 그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가 되면 이게 어차피 이런 기업들은 망하거나 이러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업황이 좋아지고 이게 또 이제 경기가 나아지고 그렇게 되면 반대로 이제 그 이익도 늘어나면서 주가도 상승하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주식을 내다 팔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막 얘기를 하면 많이들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진짜 그런 때가 오냐. 근데 진짜 그런 때가 굉장히 많이 오죠. 작년도 같은 경우에 보시면 뭐 삼성전자도 그랬지만 LG전자도 마찬가지였고 그다음에 현대건설도 그랬고 뭐 중간중간에 보게 되면 와 주가가 이렇게 한꺼번에 막 떨어지네 막 이런 그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계속해서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가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그 주가의 압도가 돼버리는 형태가 되죠. 떨어지니까 더 안 좋게 봐서 막 진짜 무슨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삼성전자도 부도날 것처럼 생각한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것만 조금 이겨낸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우량한 기업들을 가지고 주가가 낮을 때 투자해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과정 속에서 상당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는 거에 영역이니까 그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나마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아니겠냐. 괜히 뭐 그 한 다음에 막 쫓아다니면서 난리를 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뭐 또 성과 안 좋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 주가가 코스피가 올라갈 때에 80% 이상의 사람들은 이익을 봅니다. 근데 그거를 이익을 보고 현실화 시켜가지고 빠져나오고 이러는 사람들은 100명 중에서 한두 명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보면 모두 다가 손해를 보고 막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거를 역발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쉬운 형태로서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 게 2030년에 반도체 산업보다 커질 것이다. 예. 요거는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센터장님 유튜브에서 봤는데 정말 이렇게 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지금 많이들 네. 전망하고 있는 거가 2030년 정도 되면 2차 전지 그 산업의 규모가 반도체보다도 커질 거다라는 네.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일단 그 자동차가 앞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 점차적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네. 전기차 우리가 얘기해도 현재까지는 보면 한 95% 정도는 그 가솔린이나 이런 그 석유를 넣어가지고 가는 그런 내연 자동차 시장으로서 이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게 항상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새로운 그 산업이 기존의 산업이 갖고 있었던 것 파이 100에서 한 10% 정도만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모든 투자가 새로운 이 산업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그런 거죠. 그 옛날에는 전기등이 있기 전에 가스등 있었잖아요. 호롱 근데 그 전에는 호롱불. 전기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를 넘어가니까 그 다음서부터 가스등에 대한 투자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그렇구나. 것들이 전기등 쪽으로서 빠른 속도로서 넘어가 버리는 그런 네.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최근에도 보면 이제 스마트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스마트폰 제일 처음에 스마트폰의 비중이 적을 때만 하더라도 피처폰을 뭐 보다 더 좋은 형태로서 개발을 해보고 어쩌고 이런 걸 했었는데 스마트폰이 10% 정도를 넘어가면서부터는 피처폰에 대한 투자는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모든 투자가 다 그 스마트폰으로서 다 몰리는 형태가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그런 변화는 앞으로도 진행이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급속도로서 빠르게 아무튼 그 2차 전지 이런 쪽으로서 바뀌는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리사이클링 에너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또 다른 부분들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예상이 한 2030년 정도 되면 반도체 시장보다도 커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태이죠. 지금도 보면 2차 전지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연간 100%.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금 이제 이 낮춰서 보는 입장에서는 한 50% 정도 시장이 계속해서 그렇게 성장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지금 그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좀 개별 종목으로 자신이 없어서 ETF를 투자하고 싶은데요. 2차 전지 섹터 ETF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50대 50 정도로 섞어서 하면 괜찮을까요? 좀 보수적으로 한다고 하면. 보수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비중을 좀 더 높이는 게 그래요? 예. 지금 전 세계 2차 전지 시장은 한국, 일본, 그다음에 중국 네. 여기가 지금 탑인 상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따져 보면 우리나라의 이 비중을 좀 더 높게 갖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 만약에 디램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한국 기업에 투자 많이 해야지 네. 미국에 투자 많이 해야 할 필요가 그렇군요.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비중을 좀 더 많이 갖고 가고 미국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좀 덜 갖고 가고 네. 이런 형태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그 2차 전지 산업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반도체 산업이 좀 우리나라를 끌어왔다고 볼 수 있는데 예. 2차 전지 산업도 그 반도체 산업만큼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 기대해요. 그렇죠. 충분하게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보면 이제 그런 형태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산업을 이제 갖고 가고 끌고 가고 그러는 부분들이 처음에 뭔가 아무튼 그 미국이나 뭐 아니면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나 그에서 뭔가를 만들고 그렇게 하면 그게 시장화되는 단계에서 우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따라잡아가지고 그거를 따라가가지고 네. 그 다음에 상품화되고 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이런 형태였잖아요. 지금 2차 전지도 보면 그거에 딱 맞는 형태 네.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의 그런 그렇구나. 것들이 아마 회사들이 상당한 역할을 할 거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센터장님. 만약에 좀 1억 정도가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은 2차 전지,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 빅테크, 테슬라 이렇게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예. 이거 외에도 뭐 현금 보유도 좋고 채권도 좋고 저 어느 정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꾸리면 좋을까요? 글쎄 주식을 갖고 아무튼 뭐 1억을 전부 다 하자라고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플랫폼 그다음에 2차 전지 이런 쪽에다가 한 30, 30을 넣게 되면 한 60. 60% 정도 되죠.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으로는 많이 해도 15% 이상 하는 거는 별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주거나 그러기에는 올해 시장이 받쳐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9만 원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코스피가 어떻게 돼 있겠어요? 최소한 2,800포인트는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5만 원에서부터 따져가지고 지금의 한 6만 원 이제 조금 안 되는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니까 3만 원 정도 더 올라가서 9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50% 올라가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주가가 거의 사상 최고치니까 위에 그 룸이 그렇게 많이 확보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것들은 위에서부터 70%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50% 정도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맨 위에서부터 따지면 그 한 45% 정도 이렇게 된 거니까 한 55% 정도 떨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보면 룸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인데 반도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룸이 그렇게 많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50% 올라간다고 하면 이게 뭐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에서는 난리가 나는 형태일 거고 대신에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데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50%가 여기서부터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보면 2차 전지 이런 데도 뭐 많이 떨어지고 했기 때문에 50% 정도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좀 많이 올라간 것 같긴 한데 너무 부담되는데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어디에다 많이 투자됐는지 알 수가 있죠. 주식시장에서 조용해야 많이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시끄러우면 네. 그거에 따라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이해 당사자가 너무 많이 생기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매수와 엄청난 매도가 서로 엇갈려 버려야 되니까 그거는 그렇게 크게 많이 올라가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30, 30 그래서 플랫폼 30 그다음에 2차 전지 30. 2차 전지 30 반도체는 15% 이상 하기는 좀 그렇고 나머지 가지고 그냥 이제 또 그 한 25% 채우고 이런 형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른 것까지 우리가 따진다라고 하면 올해는 60% 정도는 채권에 투자할 필요가 있죠. 채권. 예. 올해 코스피만 한번 보면 얼마나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면 채권 60%하고 나머지 40%의 주식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비율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미국 주식에 빅테크나 테슬라 이런 쪽보다는 2차전지 우리나라 플랫폼을 좀 더 선호하시는 거예요?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으니까 반등 보고 한번 해볼 수 있고 그 반등이 50%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정도만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이외의 빅테크 주식들은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매력적인가? 라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고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애플도 뭐 지금에서 뭐 애플이 그렇게 무슨 뭐 매력적이야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작년도에 그 상반기에 넷플릭스가 많이 하락할 때 그걸 보면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요 다음 주자는 테슬라다.
그리고 그 다음 주자는 애플이다. 아. 근데 애플은 넷플릭스나 그다음에 그 테슬라처럼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다. 이거는 그래도 기업의 내용이 있고 돈도 많이 벌어놨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그 어려운 주자 중에 하나가 애플이 될 거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주가가 하락한 테슬라나 이런 것들의 반등을 보면서 할 수는 있는데 그 이외에 뭐 빅테크의 세상이 다시 오고 이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에서 그렇게 타당성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시장이 좀 더 매력적인 네, 거군요. 그렇죠. 네. 그 부동산에서 새해 벽두부터 정부의 규제 완화책이 정말 대거 쏟아졌는데요. 이 규제 완화책을 보시면서 우선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규제 완화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강에다가 돌을 던지고 있구나. 한강이 돌로 네. 그 메워지기를 바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정부 들면서 1월 3일 날 이 부동산 그 규제책 완화 그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부동산 이 부양 대책이잖아요. 6번 나왔거든요. 제일 먼저 나온 건 취임한 당일날 나왔습니다. 벌써 6번째인가요? 예, 6번. 와. 취임한 당일날인 5월 10일 날 처음 나왔고 그 이후에 지금 5번 더 나와서 지금 6번 이렇게 됐거든요. 가격의 방향이 정해져 있어 그 방향대로 쭉 움직이고 있는데 그 방향을 거슬러 보겠다라고 해서 정책을 내오게 되면 그 정책은 전혀 힘을 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이번이 보면 그렇잖아요.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것들을 방향을 한번 바꿔보자라고 하면 이거는 효과가 없는 거고요. 대신에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이 불안감이 너무 심하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 정부도 뭔가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쇼잉의 형태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쇼잉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가격의 방향을 한번 좀 바꿔보자 이렇게 가게 되면 그건 실패합니다. 그거는 절대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전례를 우리가 보면 문재인 정부 때 26번의 그 부동산 억제 대책을 내놨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26번 모두 실패했다. 그래서 26전 26패했고 진짜 무능하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게 무능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그만큼 가격의 방향을 거슬린다라고 하는 것들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이명박 정부 때에 지금처럼 이제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도 천천히 내려가는 형태였거든요. 그걸 막겠다라고 해서 18번의 이 부양 대책을 내놨습니다. 근데 부양 대책 모두 다 실패했어요. 그렇구나. 대한민국에서 이명박 대통령만큼 부동산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사장님. 현대건설 회장까지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건데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한참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뭔가 어떻게 해가지고 방향을 한번 바꿔보자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땐 그냥 한강에다 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야, 이 내가 던지는 돌로 해가지고 이게 한강에 메워질 수도 있지 않겠어? 이런 헛된 그 생각을 가지면서 돌을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 대책이 나오고 한 하루 정도 지나서 그 한국부동산원에서 매주마다 이제 그 부동산 소폭 줄었다고 지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거 보면 이제 마이너스 0.7%, 74%였다가 마이너스 6.7% 이런 정도로 해서 줄었다. 네. 역시 이제 뭐 대책이 나오니까 이렇게 간다. 근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대책 나오고 하루 만에 무슨 부동산 시장이 뭐 그렇죠. 주식 시장도 아니고 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런데 왜 그런 지표가 나왔느냐. 마이너스 0.74%라고 하는 것이요. 한 주에 0.74% 떨어지는 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거 한 달에 4주잖아요. 네. 그러면 그 복리로 따지게 되면 4, 8은 32에서 한 달 동안에 3% 넘게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이 되는 그런 속도의 하락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1년 되면 이제 35%, 이게 30~40%가 떨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복리로 따지니까 더 되는 1년으로 따지면 그 속도로 내려가면 절반 돼버립니다. 절반 돼버리는 거죠. 근데 지표가 절반이 되면요. 실거래 가격은 70% 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속도가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줄어드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도 보면 계속해서 그 숫자가 줄어들 겁니다. 근데 그게 부양대책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너무 하락폭이 큰데 그 하락폭은 자연적으로 유지가 될 수 없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줄어드는 형태가 된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부동산 부양대책 이거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거 된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한강에 돌을 던지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태인데 결국은 그럼 그 가격이 많이 더 떨어져야 예. 그때 이제 이 효과들이 그때 나왔으면 발휘가 되는 건데 예. 지금은 그래도 가격 수준이 높다 이렇게 좀 봐야 예, 되는 그렇죠. 그래서 이번 걸 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던 게 아니 나중에 그래도 가격이 좀 내려오고 했을 때 정책을 내놓으면 그래도 뭔가 아무튼 이 시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모든 카드들을 다 남발을 해버리면 먼저 써서 이제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시장에서는 정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구를 할 텐데 그러면 쓸 수 있는 카드도 없고 이게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보면 이미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다가 발을 들여놓은 형태가 됐기 때문에 발을 들여놓은 상태에서는 발을 빼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형태로서의 가격의 방향이 정해져서 잡힐 때까지 발을 못 빼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엮여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정말 피곤하고 힘든 일인지는 겪어와서 우리가 알잖아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너무 갑자기 막 모든 것들을 풀고 뭐 이렇게 해서 이게 그 카드를 아무것도 거의 놔두지 않는 형태가 되고 이러는 것들이 진짜 이게 바람직한 경제 운영의 형태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둔촌주공이 워낙 이슈여서 이번에 대책도 둔촌주공을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실제로 그 미계약률도 5% 이내로 갔다고 오늘 아침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돼도 그 대세에는 그냥 뭐 둔촌주공이야 넘어갈 수 있지만 그 후에는 계속 이런 똑같은 비슷한 뭐 미계약이라든지 미분양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것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부동산 시장 뭐 모든 자산들이 다 그렇죠. 멈추는 거는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결국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이 정도면 이제 뭐 한번 해볼 만한 정도 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시점까지 계속 가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몰고 가야 끝이 나는 거고. 근데 아직까지는 보면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멈추거나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금리 한번 생각해 보면요. 2023년도에 금리 인하 이런 거 없습니다. 앞으로도 보면 금리 인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금리가 한 3.5에서 4.0% 이 사이에 있는데 그게 앞으로 뭐 한 2, 3년 정도 지나면 그럼 한 또 1% 이렇게 와 있을 거냐. 그거 안 돼요. 거의 지금 정도의 금리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지금의 금리는 그동안에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금리가 정상으로서 돌아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정도의 금리가 됩니다. 작년도에 금리 인상을 계속하고 하면서 막 이렇게 어렵고 뭐 이렇게 했을 때 빚을 내서 집을 사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 그래도 마음속으로 갖고 있었던 것들이 하나 있죠. 그건 뭐냐면 이제 조만간 금리 인상이 끝나고 그러면 곧바로 금리 인하를 할 거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2020년이나 2021년처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 부동산은 올라갈 수 있고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금리가 계속해서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건 이자 부담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높은 이자 부담은 똑같아지는 거고 그러면 그 이자 부담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금리가 낮아져서 이거는 어렵고 결국 내가 부채 구조 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부채 구조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돈 빌려가지고 집 사고 했던 것들을 팔아서 일단 부채를 어느 정도 줄이거나 없애거나 이런 형태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앞으로 계속해서 돼야 되는 그런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뭐 정책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그게 되고 이러는 것들은 그렇게 만만한 것들은 아니고요. 둔촌주공에서 한 5% 이렇게 미계약률 5%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건 작년도서부터 왔던 사람들의 기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남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강남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다음에 뭐 부동산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면서 그랬기 때문에
이게 둔촌주공 이렇게 그 하니까 그래도 거기 뭐 보면 송파구 뭐 옆에 붙어 있고 바로 있고 뭐 이렇게 그 하니까 뭐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그걸 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가격이 쭉 이렇게 내려가고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또 다른 국면이죠. 지금은 여전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5년, 6년 동안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해 왔던 것에 대한 이 환상과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시도를 하죠. 근데 주식시장 보셔서 아시겠지만 3,300에서 떨어질 때에 중간에 시도 계속 맞아요. 하는데 그 시도가 좀 먹히는 것 같다가 실패해서 다시 내려가고 맞아요.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뭐 아예 밑에서 퍼져버리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네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둔촌주공은 그렇게 해서 그래도 우리 부동산 올라가는 거 봤잖아. 이제 누가 알아? 지금이 바닥일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대 이거를 가지고 이제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또 더 남았네. 이렇게 되면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가고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락의 기간을 보통 이제 보니까 한 최소 2년에서 한 뭐 5년 막 이렇게 잡으시더라고요. 그럼 이번에 이런 규제 완화책으로 뭐 앞당겨지거나 막 그런 거는 그런 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네. 가격이라고 하는 건 갈 때까지 가야 되는 거고 쉴 때까지 쉬어야 그 다음에 반전을 할 수 있는 거지. 그 이전에는 그렇게 반전하거나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부동산 가격은 최소한 2019년도 말 정도 수준까지는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나고 난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했던 거는 저금리와 유동성을 공급해서 만들었던 이른바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유동성 장세가 끝나고 나면 그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만큼은 없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 바닥에 도달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되느냐. 그거는 사람들이 금리에 대한 적응도 해야 되고 가격이 떨어져서 뭐 그 한 다음에 이제 정도 되면 내 소득으로서 해볼 수 있고 이러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국면까지 가야 되니까 시간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이게 뭐 지금 생각해 보면 떨어지다가 딱 바닥만 잡으면 그 다음서부터 V자 형태로 딱 꺾어가지고 쭉 올라가고 부동산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주식 보세요. 그거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 이미 보는데 2200, 2300 계속 가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그 부동산은 그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더 큰데. 지난 한 5, 6년 동안에 그 가지고 있었던 그 환상이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달마다 뭐 몇 억씩 뛰는 그런 거. 예,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생기는 기대감 이게 또 한 번 거기에서 물리고 이런 과정들을 겪고 나야 그 다음에 완전히 바닥이 되는 거죠. 주식시장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매수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는 한 바닥은 아직 아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져 가지고 매도를 하려는 사람도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매도를 하려는 사람은 이 가격에서 난 더 이상은 억울해서 못 하겠어 라는 게 돼야 되고 매수를 하려는 사람도 이게 뭐 너무 그래서 주식시장이 무슨 희망이 있어? 이러면서 할 때가 돼야 바닥이 만들어진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부동산은 그런 상태예요. 그게 둔촌주공에 나타난 형태고. 근데 그렇게 해서 했던 사람들이 또 물리고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센터장님께서는 한 몇 년 정도 가실 거라고 지금 2023년 1월인데 2023년도 말 정도 되면 가격의 바닥은 어느 정도 만들어질 것 같고요. 2023년 말이요? 예. 올해 말이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부터 바닥을 다지는 국면을 최소한 뭐 한 4년, 5년 이 정도 해야 돼요. 정말요? 횡보 그렇죠. 박스권이 4년이요? 그렇게 따지면 2028년도 이런 정도 돼야 이제 뭐 올라가 볼까? 뭐 이런 정도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간다라고 봐야 되죠. 그렇군요. 이게 그렇게 쉽게 뭐 그래가지고 하락을 끝내고 다시 상승하고 이러지 않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해야 됩니다. 90년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그때 이제 공급을 막 쏟아붓는 형태가 됐죠. 5대 신도시 만들고 분당 1산 만들고 막 이렇게 돼서. 근데 그때에도 보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92년도 말 정도 되면 바닥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97년도 상반기까지 아무튼 계속 바닥을 다지는 형태였었어요. 그때 이제 대치동 음마 아파트 31평짜리가 1억 3천까지 내려가서 이 92년도에 1억 3천, 96년도 말에 1억 3천, 97년도 상반기에 1억 3천 5백. 그랬다가 외환위기 나면서 한 방 더 얻어맞고 뭐 이런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그냥 옆으로 기는 형태가 됩니까? 그게 이번에도 나타난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반전할 거다. 와. V자 형태로 반전할 거다. 그래서 또 올라갈 거다. 많이 받지 않냐. 지난 5, 6년 동안에. 이거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이렇게 4, 5년 동안 바닥을 긴다고 한다면 진짜 내 집 마련 마음 먹으신 분들은 잘 준비해서 예, 그렇죠. 지금 한 2, 3년 모아서 4, 5년 차에 이렇게 사면 더 예, 괜찮겠네요. 그렇게 하는 게 괜찮죠. 지금 당장에 뭐 하고 하는 것들은요. 따져보면 그렇잖아요. 1가구 1주택자가 지금 빚내 가지고 집을 사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생기는 이자는 내가 물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그렇게 그렇죠. 해서 해야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상당히 지나야 되고 그다음에 또 상당 기간 동안에 걸쳐서 바닥을 다져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굳이 그렇게 막 조바심 내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지금은 조바심 내는 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도 5, 6년 동안에 걸쳐서 올라오고 했던 거에 대한 그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 환상이라고 하는 건 가격이 떨어지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약해집니다. 네. 센터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번에 규제 완화책 중에서 그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매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이 분분한데 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래도 되는 거냐 좀 이렇게 울분을 토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 동안에 여러 번에 걸쳐서 대책으로서 나왔죠. 그러니까 떨어질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분양 아파트 이런 것들을 매입해서 하겠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에 당장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뭐 그 팔리지 않은 빌라 이런 것들을 그걸 사가지고 그거를 정부 주도하에 임대하는 형태로서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국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너무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과연 이제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사줄 거냐 하는 것들의 문제죠. 그러니까 미분양에서 21년도 가격으로 그래서 21년도 가격 그다음에 또 뭐 공급 가격 이런 걸로 해주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그거는 민간 그 건설 회사들한테 너무 모럴 해저드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뭐 거기에서부터 상당히 내려온 가격 이런 것들로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거기에 여러 가지 옵션을 붙이는 형태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 공급한 가격의 50% 이런 정도로서만 그걸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임대 아파트나 이런 걸로 한 다음에 뭐 몇 년 정도 지나가지고 그거를 매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매각했을 때 그 나머지 그에서 뭐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정산을 하는데 정부는 그거에 따라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구조나 이런 이제 아마 옵션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그런 형태로서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2019년 말 가격까지는 최소한 내려온다고 하셨잖아요. 내려와야 된다. 그 밑으로도 가능성은 그 밑으로도 갈 수가 있죠. 예. 그건 이제 그냥 우리가 봐도 알 수가 있는 게 2016년 정도서부터 가격이 상승을 해서 2019년도만 하더라도 그 이전에 있었던 가격의 사상 최고치를 넘어가지고 더 크게 상승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더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2019년도 말 가격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최소한이죠. 최소한 아무튼 유동성에 의해서 상승했던 부분들은 사라진다. 그게 최소한이다라고 보게 되면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그래도 아무튼 뭔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볼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센터장님 오늘 이렇게 쉼없이 정말 거시경제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부동산까지 이렇게 섭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정말 그 저희가 2022년을 한번 겪으면서 좀 더 냉정해지고 그 고통 속에서 또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 센터장님의 책 넥스 스텝 2023-2025 예. 이 책을 꼭 한번 정독해야 되겠다라는 예. 생각이 물씬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번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큰 교훈을 하나 얻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주식 투자가 하면서 이렇게 막 달라들 건 아니다 하는 거를 이제 그걸 했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보면 야, 이게 정말 한번 가격이 바뀌면 진짜 무시무시한 사태가 난다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경험을 했고 이렇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모든 면에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잘못된 것들이 왜 내가 잘못됐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곱씹어서 거기서부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똑같은 형태의 실수를 범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걸 피해서 내가 뭔가 아무튼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무튼 이루어졌던 거, 그다음에 그 사이에서 나는 어떻게 했었던가 하는 것들을 좀 곱씹어 봐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아무튼 좀 잘 대응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넥스 스텝 2023-2025를 꼭 필독하고 적용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이종우의 경제 원탑에 이종우 센터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